시장님 또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1일이었죠. 국회에서 지방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었습니다. 네, 긴급하게 열렸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은 지방 재정이 위기다?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것도 좀 의아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위기라면 또 얼마나 또 심각하게 위기인지, 그러면 그게 내 삶에, 우리 삶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좀 궁금한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우리 또 지방재정 전문가이신 수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때 나오셔서 지방재정 위기가 우리 앞에 닥친 현실로 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지방재정이 어느 정도 위기 상황인 건가요? 네, 아주 심각합니다. 네. 국민 여러분 대다수 경제 위기를 지금 몸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국가 경제 자체가 문제다, 또 어렵다라는 건 체감하고 계신데 사실은 지방 재정이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단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25년 전 우리가 국가 총 재정 예산이 100조 시대가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25년이 지난 현재는 677조, 올해 예산이 그러니까 한 7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네네. 그런데 지방 재정도 뭐 더불어 늘어났지만 재정 자립도가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전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쓸 예산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지방 재정이 위기인 것은 우리 지방에서 시민 개개인들한테 주는 복지, 문화, 예술, 스포츠, 또 집수리까지 모든 재정이 위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질에 직접적인 재원을 투입할 수 없다, 현재. 그런 위기에 봉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더더군다나 지난 2년 동안 지방 교부금도 줄었어요. 정부가 추계한 국세 세입이 감소됐습니다. 2023년 작년에는 7조였고요. 올해는 4조 정도가 감세가 돼서 지방 교부금이 덩달아서 감액된 거죠. 예를 들면 전국에서 가장 형편이 좋은 경기도만 따져보면 올해 지방 교부금이 감소된 금액만 따지면 1,356억입니다. 그런데 이걸 31개 지자체로 이렇게 분배를 해보니까 제가 11월 1일 날 각 시가 아우성을 치면서 행안부에 올린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대입입니다만 군 단위는 거의 100억 가까이가 올 교부세가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예산이냐. 원래 교부세로 줄 예산의 3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매칭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손을 들려고 하고 있어요. 못하겠다. 그래서 억지로 하는 지자체는 지방 부채,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자체도 있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라고 손을 들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출 구조를 조정한다든가 투자 사업 시기를 조정하는 지자체도 있고요. 매칭비를 아예 삭감하는 지자체도 있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가에서는 그렇죠. 자체 재원 확보를 해라. 그동안 뭐 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세입 구조적으로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따져보니까 우리나라 광역과 기초의 전체 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합친 243개의 전체 지방자치단체 평균의 재정 자립도를 보니까 43.3%밖에 안 됩니다. OECD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비교를 해봤더니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프랑스 주요국가보다 낮아요. 한 7%가 낮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방의 재정이 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평균 43%인 거지 경기도 수도권이 어제도 자립도가 높을 것이고 경기도 수도권이 이렇게 어려우면 다른 지역은 완도 같이 이렇게 내려가면 갈수록 23%, 24% 이렇게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요.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고 뭐 지방 소멸이 되고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국비 매칭 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삶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 놔야 되는데 도로 못 놓고 이런 걸 말씀하시는 복지를 거예요? 해줘야 되는데 복지를 못 하겠다는 거죠. 복지가 안 되고 어린이집 보조해 주는데 그건 못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는 지자체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게 지자체가 선언해버리면 결국 우리 서민들이 해당되는 지자체의 시민들, 국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정도 상황이 어렵군요. 말씀 들어보니까는 지금 이 위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심각하네요. 정말. 심각하죠. 네. 그러면 궁금한 게 이겁니다. 왜 이렇게 지방재정이 어렵게 됐는지, 왜 이렇게 악화되는 건지, 그 원인이 어디 있는 겁니까? 제가
시정연구원들과 함께 연구를 했어요. 왜 이렇게 어려워졌지?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과 원인을 잘 찾아봤더니 가장 큰 원인이 국고 보조 사업이 계속 증가된 겁니다. 국가가 좋은 뜻으로 복지 사업을 이렇게 하자, 또 문화 사업을 이렇게 하자라고 내려준 사업을 우리가 매칭을 하거든요. 매칭이라는 게 시비, 도비를 붙여서 국가가 둔 예산을 갖고 국가가 정해진 사업을 실행하는 겁니다. 이게 점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얼마큼 늘어났느냐? 2010년도 15년 전이죠. 그때보다 지금 한 거의 9% 가까이 증가됐어요. 예산의 9%면 굉장한 겁니다. 이런 지방이 매칭, 그러니까 같이 따라붙어야 될 예산이 자꾸 증가되면 지방 재정의 탄력성이 자꾸 약화됩니다. 지방 특유의 사업들이 있고 지방 스스로 써야 되는 사업들을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하라는 사업이 하라는 사업 따라가기 바쁜 거죠. 이거 지방이 특성화가 안 됩니다. 국가의 획일적인 사업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체로 국가의 어떤 자기 이제 뭐 대통령의 공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국가는 이러죠. 세출 돈을 쓰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정리를 해봐라 그러는데 이미 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특히 이제 시군구가 있고 인구수 여러 가지 유형별로 있는데 50만 이상 대도시가 가장 국고 보조 사업이 증가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더 피해가 큰 거예요. 인구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니네는 형편이 좋으니까 더 많이 매칭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매칭 사업이 자꾸 늘어나서 이게 어려운데 어느 분야가 제일 심할까를 따져보니까 역시 복지 분야입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총선이 끝날 때마다 복지비가 자꾸 증가돼요. 물론 국민 요구가 있어서 그런 거지만 그런데 이제 그걸 자꾸 매칭하다 보니까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하나는 지자체 재정이 이제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복지비가 자꾸 개정이 늘어나기 때문에 서비스 항목이 너무 늘어나서 뭉탱이 돈을 줄 수 있는데 한꺼번에 그걸 쪼개서 줘요. 지금 복지 개정이 987개니까 한 1000여 개가 됩니다. 공무원들도 복지 개정을 다 파악하지 못해요. 그리고 체감 행정이 안 됩니다. 한꺼번에 300만 원 예를 들면 직업이 없는 2명의 자녀가 있는 가장한테 주면 쓰임새 있게 쓰는데 이 돈을 따져보니까 8만 원, 12만 원, 5만 원, 6만 원 이렇게 막 찢어져서 300만 원을 지금 주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복지비가 증가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구조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주려면 한 번에 줘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찢어서 주니까는 속된 말로 푼돈 받아서 느끼는 것도 별로 없고 도움이 되는 것도 별로 사실 없고. 복지비가 얼만큼 늘어나는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2010년도에 전체 지방 예산의 한 23% 정도 되었는데요. 지금은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우리 시는 48.8%로 50%에 육박하고요. 구청 단위로 가면 60% 넘어가는데도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전체의 50%나 60%를 복지비로 쓰니까 이걸 체감 행정으로 좀 바꿔야 되는 부담감이 있고요. 또 그 매칭을 하다 보니까 지방 재정이 더 어려워지는 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뭐 고령화라든가 또는 저출생 문제라든가 이런 거 다 해결하려면 복지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뭐 더 늘어나도 다 됩니다. OECD 평균을 보니까 GDP 대비 거의 20%의 평균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15.5%입니다. 35년 정도 되면 20%를 육박해요. 아주 복지비가 제일 많은 핀란드 같은 데는 GDP 대비 한 30%입니다. 그러니까 더 늘어나도 되긴 되는데 이 복지 항목의 개정을 바꾸다든지 체감 행정을 위해서 구조적인 조정을 할 필요는 있는 거죠. 할 필요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복지 문제 때문에 지방 재정이 악화되는 건 어쩔 수 없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문제. 지방 재정이 그렇게 어려우면 지방의 세수, 자주 재원을 높여줘야 되는 게 정답입니다. 근데 그거는 안 하고 매칭 비용을만 자꾸 늘어나니까 우리가 쓸 돈은 없고 거기에 따라가기 바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면 자치단체 자체의 사업도 하기 힘들고 이렇게 되면 그 시민들의 삶이 피폐해질 것인데 이걸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자체 나름대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지방 정부 자체도 세출 구조 조정, 돈을 어떻게 쓰는지 구조 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더 이상 구조 조정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지자체가 그런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이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비정상적인 중앙과 지방 간의 재정 관계를 다시 전환해야 됩니다. 아, 대전환해야 됩니다. 교부세 법정 교부율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이 노무현 정부 19%로 인상된 이후에 현재까지 19.4%로 고정돼 있습니다. 벌써 20년이 20년이 넘었죠.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 제가 토론회 할 때 23%로 좀 올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자주재원 확보가 제일 매칭을 해도 좋습니다만 지방이 스스로 재원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조금씩 늘려줘야 매칭도 따라가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도 늘어나는데 그 자주재원은 묶어놓고 계속 매칭만 하라 그러니까 지방의 특별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방세 확대도 필요하지만 현재 국가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게 80%를 가져가고 지방이 20%를 가져가게 되는 8대 2의 논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국가가 70, 지방이 30%, 7대 3의 논리로 바꾸자. 지방에 좀 더 줘라. 예, 이 논리는 벌써 20년 전부터 주장을 했는데 꿈쩍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교부금 세율도 좀 높여주고 이 국가와 지방의 재정 세금 문제도 좀 바꿔주면 지방이 좀 숨통이 트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획일적으로 또 그러면 지자체마다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별로 특징별로 맞춤형 재정 분권을 해라라고 해주면 더 좋죠. 그래서 제가 이참에 주장하고 싶은 거는 과연 한국형 분권 모델이 뭐냐. 지금 특별자치도 제주시를 비롯해서 세종, 전북, 강원 다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리고 특례시도 주장하고 있고 이것의 근본 이유는 뭐냐. 연방제로 가자는 주장과 똑같습니다. 권한을 달라. 재정과 행정의 권한을 달라는 얘기거든요. 물론 법에 그게 다 담겨지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미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시대 추세에 맞추려면 뭐 미국처럼 연방제로 완벽하게 될 수는 없지만 이거를 이제는 깊이 있게 토론할 시대가 됐다고 봅니다. 굉장히 근본적인 좀 변화가 대전환이라고 그랬어요.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네요. 네, 시장님께서는 대한민국 특례시 시장협의회 대표장도 맡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특례시가 출범 한 지는 지금 몇 년 됐잖아요. 3년 됐습니다. 3년 됐잖아요. 근데 특례시가 됐다고 해서 시민들이 이게 체가 막아지지 못합니다. 피부로 느끼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3년 전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일부가 문구가 들어갔어요. 특례시를 할 수 있다. 법적 지위가 그 한 줄 때문에 지금 특례시라고 지칭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지방자치 구조의 분류법에 시도 구만 있지 특례시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위도 명확하지 않고 재정 특례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 구조도 갖춰지질 않았어요. 딱 하나 있는 게 행정 특례 일부 권한을 위임받은 게 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대표회장으로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다행히 국회의원 5분이 발의를 해줬고 행정안전부도 화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의 안을 제출받았고 국회의원 5명의 안을 받아서 아마 올해부터 내년 초까지 병합심의를 통해서 하나로 통일하면 내년 상반기 정도는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법적 지위를 달라, 분류를 해달라, 그리고 재정 특례를 일부라도 해달라. 재정이 어디 하나를 줄이면 또 어디 하나가 손해를 보는 구조가 대한민국 재정 구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부를 우리가 가져오겠다. 다 가져오지는 않겠다. 일부라도 승인해 달라. 그리고 사무 구조, 우리 행정 구조를 어떻게 하든지 뭐 등의 공무원 수나 재정 여건에 대한 인건비나 대한 이런 여러 가지를 일부 특례를 줘라. 그래서 특례 3가지를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그렇게 관철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지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재정 권한, 지금 아까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방분권으로 가야 되는, 재정분권으로 가야 되는 시기에 이 재정 권한을 꼭 명시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이유가 더 있을까요? 아까 한국형 분권 모델을 논의할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크게 보면 행정 권한과 재정 권한입니다.
분권 모델이라는 게 지방 재정이 위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각각 지자체 모델에 맞는 재정의 특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례시는 특례시 규모에 맞는 재정의 특례를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덩치에 맞게 재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 덩치에 맞지 않은 재정 규모이기 때문에 지금 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군요. 예를 들면 인구수가 우리보다 더 적은 울산광역시 119만입니다. 그리는 우리는 125만의 기초지자체고 울산시는 광역입니다. 근데 재정은 저희보다 한 2배 가까이 넘어요. 그렇죠. 광역시라는 것 때문에 기초지자체 수원시가 특례시라도 울산시만큼 달라는 요구가 아니고 일부 시민들한테 그래도 복지 증진이나 문화, 스포츠 이런 데 조금이라도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재정에 일부라도 달라.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내년 3월에 네.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통과되면 조금 더 이제 정말 이제 시민들이 수원 시민들이 또는 뭐 고양 시민들이 용인 시민들이 특례시 시민으로서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자부심도 갖고 재정에 대한 혜택도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수도권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좀 자유롭게 뭔가 산업이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제일 어려운 게 규제인 것 같습니다. 규제 때문에 뭐 이게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어떤 과밀 억제 권역 규제 이게 지금 가장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시장님께서는 또 이 과밀 억제 권역 규제 완화 TF위원회 대표위원장을 또 여러 개 하고 계시는데 발보고 뛰고 있어요. 예, 또 대표위원장 또 하고 계신데 자 규제 완화의 어떤 필요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또 앞으로 어떻게 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계획 같은 것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재정위기라 그러지만 경제적으로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굉장한 위기에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그 1인당 GDP가 36,000불로 뭐 전 세계 10위권, 지금 14위권이지만요. 굉장히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구조적인 3만 불 세대에 갇혀 있을 수 있다라는 위기를 많이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15년 전만 해도 우리가 경제 성장률 9%, 7% 이렇게 막 고도 성장을 했다가 그 뒤부터는 모든 역대 정권이 지나갈수록 1%씩 떨어졌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계속 떨어져서 현재는 얼마큼 떨어졌냐? 2%대입니다. 작년 성장률은 조금 더 침체돼서 1.4% 성장률을 가졌어요.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대로 가면 구조조정이나 대전환이 없다면 0% 마이너스대로 간답니다. 그러면 3%의 GDP, 1인당 GNP가 결국은 멈춰지거나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1970년대만 해도 우리보다 많은 나라들이 잘 살았던 국가들이 있는데 지금은 5,000불에 갇혀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이집트입니다. 또 1만 불까지 80년대 불까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는데 10,000불에서 지금까지 오는 나라가 있어요. 튀르키예, 터키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장의 늪을 헤쳐나가느냐 마느냐의 고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이 규제 완화입니다. 규제 완화는 재정을 들이지 않고 규제 완화 자체만으로도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규제 완화를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컴퓨터에다가 AI에 물어보십시오. 챗GPT 요즘 있는데 물어보면 규제 완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의 삶을 지르기 위해서 갖고 있던 규제를 완화시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논리인데 목적은 경제 활성화죠. 근데 우리나라가 역대 정부별로 규제 완화를 외치지 않은 때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기억에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규제라는 것이 시대 완화가 속도가 시대 변화에 못 쫓아가는 겁니다. 완화를 시키는 만큼 1년에 한 100개씩 완화시킨답니다. 수만 건이 검토됐다가 결국은 매년 이렇게 100건씩 줄어들고 있는데 규제가 강화되는 게 200~300건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완화시키는 것보다 강화되는 게 더 많으니까 못 쫓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수많은 규제 완화 중에 제가 우리 시 안에서 할 수 있는 규제 완화는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완화시키고 있어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다 해봅시다. 그리고 국가에는 가장 큰 어젠다에 과밀 억제 권역이 우리를 목을 조르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 성장의 걸림돌이다. 왜 그렇게 감히 주장을 하냐면
과밀억제 권역이라는 게 수도권 정비 계획법 안에 있는 권역의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을 억지로 누르는 겁니다. 공장도 설립할 수 없다. 세금도 강화되고 있다. 또 인구 유발을 하는 대학 같은 것을 못 들어오게 한다는 큰 세 분야의 규제를 꽉 메고 있는데 이걸 벤치마킹했던 영국, 프랑스, 일본이 40-50년 만에 이 규제가 수도권 규제가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폐지하기 시작합니다. 영국은 82년, 프랑스는 85년, 일본이 조금 늦게 2001년에 이걸 다 폐지합니다. 그래도 벌써 20-30년 전이네요. 그럼요. 우리는 이게 42년 됐는데요. 그 나라들을 벤치마킹해서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만들었는데 42년 동안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상황을 다시 재점검해야 됩니다. 시대 변화에 이게 맞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틀 속에서 수도권의 법을 좀 조정합시다 그러면 비수도권들이 난리가 납니다. 자, 비유를 한번 할게요. 2라는 경제가 있어요. 이거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1대1로 나누자는 것이 균형 발전의 한 축인데 쉬운 개념인데 2를 갖고 서로 다퉈요. 그러지 말고 경쟁력, 국가 경쟁력을 높여서 3과 4와 5를 만들어서 이걸 분배를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있는 자체를 분배하려고 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 아까 수도권 규제가 어쩌면 국가 경쟁력을 억누르고 있을 수도 있다 했잖아요. 3만 불 틀에 잡혀 있는 대한민국이 5만 불, 6만 불, 다른 나라는 12만 불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 수준을 가야 되는데 그 수준까지 가려면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균형 발전의 패러다임이라는 게 수도권을 억누르고 지방을 올리자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 공장을 억제한다고 수도권의 과밀억제 권역에 공장을 억제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저희 과밀억제 권역의 많은 대기업들이 떠나갑니다. 어디로 떠나가느냐? 이걸 누르면 지방으로 갈 줄 알았는데 목포로 가고 완도로 가고 또 대구로 갈 줄 알았는데 바로 옆에 있는 수도권의 성장관리 권역으로 갑니다. 10개가 가면 5개는 성장관리 권역으로 가요. 수도권에 그냥 이동일 뿐이죠. 지방으로 가는 거는 3개 정도. 2개는 어디로 가는 외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방도 어디로 가느냐? 목포 완도까지 갔으면 좋은데 그냥 수도권 언저리에 있는 천안 또 원주 바로 붙어 있는 근교만 혜택을 보고 그 이하는 혜택도 못 봅니다. 과연 그런 억제 정책을 이 시대에 42년 동안 효과를 받느냐 이걸 따져보고 싶어요. 인구가 법 제정 당시 36%였어요. 수도권이. 지금 누르려고 했던 그 인구가 그거보다는 더 늘어나서 51%를 넘어가고 있어요. 과연 이 법이 국가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됐는지 아니면 오히려 거꾸로 국가 성장에 저해를 하고 있는 건지를 터놓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비수도권이 고민할 거 아닙니까? 국가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걸 증명해봐라. 안 되는 거를. 그리고 그러면 수도권만 계속 성장시킬 거냐 이런 반문을 할 건데 저는 법을 만들면 돼요. 또 성장을 시키되 수도권 성장에 혜택을 받는 이 개발 이익이 있어요. 최근에 우리가 개발 이익 환수법을 만들었는데요. 개발하면 나오는 이익을 환수를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수도권 성장이 되면 나오는 이익을 일정 부분 걷어서 균특세계, 균형발전 세금으로 비축해서 거기 나눠주는 겁니다. 지방에 나눠주고. 그렇죠. 예. 똑같은 성장 안에 2개의 성장에서 서로 뺏는 것보다는 저는 5개의 성장을 해서 나눠 갖자는 논리죠. 그게 새로운 균형 발전이다. 패러다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씩 서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크게 발전해서 파이를 늘려놓고 파이를 늘리자는 그 파이를 더 많이 가지게 되면 우리는 36,000불에 12만까지 갈 수 있어요. 그 파이를 늘리고 그걸 균등하게 나누는 게 균형 발전의 새로운 모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수도권 규제를 없애야겠다라고 하면 지방에서 그냥 단순하게 반발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의 개발을 통해서 얻는 이익을 나눈다고 하면은 그럼 지방에서도 좀 약간 설득이 될 수도 있겠네요. 수도권의 성장, 네. 국가 전체의 성장을 논의할 때가 됐다. 그걸 분배하자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좀 떠나가는 상황에서도 시장님께서는 임기 동안 또 많은 기업들도 유치하고 계시고 얼마 전에도 또 떠나갔던 기업까지 다시 돌아오는 일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임기 전반기 지나시고 이제 후반기 맡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 임기 후반기를 어떻게 좀 어떤 정책에 좀 포인트를 두시고 하실 예정이신지요? 최근에 의회에서 제가 시정연설했는데요. 네. 그때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골자는 이겁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수원의 대전을 해야 되겠다. 대전환 그러면 어떤 전환을 말하지? 이렇게 의문할 수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공간을 전환하고 경제를 전환하고 생활을 대전환합시다. 우리 시가 이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공간의 대전환은 그동안에 도로를 중심으로 또 새로운 신도시 개발, 택지 개발 중심으로 도시를 형성했다 그러면 지금은 철도를 중심으로 합시다. 인도권 동탄선이 곧 착공이 돼서 지금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신분당선 연장선 또 완공을 목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남부 광역철도 구축도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새로운 철도 14개 현재 전철역인데 이것이 28개로 증가될 수 있어요. 전철역을 중심으로 철도망을 중심으로 공간을 대전환합시다. 제가 도시 계획가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역세권 중심으로 개발을 해봅시다. 역세권 중심으로 경제 전환도 시켜봅시다 라고 했는데 핵심은 그 역세권 중심 요걸 매개로 다시 환상형 첨단 혁신 과학 클러스터, 그 첨단 산업을 만드는 네. 단지를 만들고 또 필요하면 서수원 경제자유구역까지 이런 걸 넓혀서 기업들이 들어오고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우리 수원은 대체적으로 연구소가 들어오면 최고의 적지인데요. 이걸 통해서 공간 전환과 동시에 경제 대전환도 합시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생활 대전환은 세빛하우스, 집을 수리해주는 또 손바닥 정원 같은 우리 주변의 생활을 우리 스스로 전환시켜서 바꿔서 시민 밀착형 사업으로 생활의 대전환을 합시다. 그렇게 해서 공간, 경제, 생활 대전환을 통해서 정조당이 1차 대전환을 했고 우리가 49년도 시행정이 새로 성립돼서 75년의 행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2차 대전환이었다면 이제 앞으로 3차 대전환을 공간과 생활과 경제로 나아갑시다라고 외치고요. 시민 체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민주화를 위해서 그동안 시민 참여를 굉장히 주장했는데요. 세비톡톡 같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시민 참여를 더욱 강화시켜서 시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지만 직접 핸드폰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도 더 발전시켜서 더 나은 시민의 삶, 또 더 좋은 민주주의를 성장시킬 겁니다. 사실 이 공간의 대전환과 경제의 대전환과 생활의 대전환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 연결돼 있습니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같이 연결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그래서 전반적인 대전환을 만들어내시겠다는 생각으로 익힙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가려고 하는 그리고 또 미래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시민의 삶이 어떻게 더 풍족해지고 민생이 어떻게 더 성장할 수 있을지 경제가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오늘 시장님 모시고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의 미래가 좀 더 밝아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